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게 된 정현재입니다. 26회 시험이 앞서서 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그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회에 진행된 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 그 포인터 그리고 출제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또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여타 공법이라든지 공시세법에서 난이도 조정이 조금 어렵게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어렵게 된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은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상당히 많은 그 혜택을 보신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그 포인트별로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현재 25회 때 나왔던 문제들은 난이도도 쉬웠지만 우리가 충분히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던 그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제대로만 준비를 하셨다면 뭐 80점 이상은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회 시험에서 예상했던 대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26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는 이 시험도 저희 강의를 믿고 따라오시면 80점은 뭐 기본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신하게 된 건 뭐냐면 시험에 임박한 그 30일 그리고 30일의 그 집중도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강의를 쭉 들어오셨을 때는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그래서 뭐 시험이 10월에 있으니까 뭐 7월 정도까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토대로 잡으시고 그리고 7월쯤 그 전까지 쭉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베이스를 닦고 그리고 마지막 임박해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대로 준비하시면 여타 2차 과목에서 과락이 나지 않는 한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저희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80점 정도는, 그리고 아마 전년에 그죠, 올해 저희 15회 때 강의에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특강 자료를 보시면 딱 한 문제 정도가 예외적인 거죠. 이렇게 민법상에서 언급했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이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별개로 주임법과 상임법과는 다르게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올 수 있다,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회 시험도 마찬가지로 25회 준비하셨던 그 합격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차분하게 강의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또 10월에 우리는 또 합격이라는 즐거운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인데 일단 용어정의 부분입니다. 용어정의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부분이죠. 먼저 보시면 용어는 그죠, 기본적으로 항상 법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거래 당사자 사이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중개 대상은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가 기본적인 경우죠. 그래서 우리 일단 이제 조금 그 포인트대로 정리를 해보면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있습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 총 5가지가 있죠, 그죠? 5가지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개 행위 대상은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도 대상이 되죠.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대표적인 교환 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실 건 포인트는 이거죠. 중개업자라는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 법입니다. 이 법에서 뭐한 사람 등록한 사람이 바로 중개업자다. 주의하실 건 이 법에 의한다는 것, 그리고 뭐랑 중개업 영위와는 관계가 없이 요 등록한 사람이 바로 중개업자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3번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현장 안내라든지 일반 서무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3번 중개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그죠? 예, 잘못된 부분이죠. 네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자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그 범위 안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도 이게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함된다 하셨죠. 보통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 5번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 아셨죠? 그래서 그냥 법 전문대로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분도 총칙 파트에서 한 문제가 꼭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다 할 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법률상에서 규정한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법률상에서 정한 게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3개가 있죠. 그죠? 임목,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 재단까지 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일 때, 그죠? 5가지일 때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1번에 기억에, 그죠? 기억에 선박이 나왔습니다.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은 의제 부동산이지만 임목, 광업, 공장, 재단 어디에도 그죠? 5가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은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자 간단히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근데 니은의 첫 번째 줄의 포인트 보시면 분리 철거가 가능한 그랬죠. 그래서 원래 그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 기둥, 주, 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부동산으로서 그죠? 분리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판례상에서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에 보면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영업권인데 우리가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에 포함되지 않죠. 재산적 가치. 그리고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은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하나의 권리죠. 권리라는 게 권리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건 장래의 건물이 있습니다. 장래의 건물. 분양권, 그죠? 분양권.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이라는 용어가 덧붙어서 중개상물에 포함되는 건 분양권 한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업도 아니죠.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 아니고 재산적 가치, 영업권 빼고 리얼도 대토권 빠집니다. 그래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기 때문에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특수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뭐냐면 현행 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대상물의 그 범위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그리고 법인이든 이 법정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해서는 그죠, 모두가 중개 대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랬습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올해 그죠, 개정된 사항입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죠.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요구된다. 후에도 요구된다. 그러니까 비밀은 쉽게 그죠. 딱 우리 기억하실 때 언제까지 비밀을 준수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그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는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때는 비밀 준수 의무가 배제됩니다. 대표적 경우가 확인 설명회, 즉 고지 의무죠. 고지 의무하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서로 경합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 고지 의무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외적인 예외를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라. 언제까지? 그죠? 업을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일단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폐업 신고 전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건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보조적으로. 원래 현행부터 그죠? 등록하고 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겁니다. 폐업을 하고 일정 기간 이제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처음도 등록이고 그 다음도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재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재등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뭐한 사람이다? 폐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등록업자의 경우에는 종전에 그죠? 새로 어차피 한번 등록했었던 경우잖아요. 그래서 종전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을 하는데, 이 승계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폐업 이전에 있었던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라는 이 위반을 했을 때 재등록하는 이때 그 위반에 대해서 현 시점에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위반의 경우니까 재등록을 딱 하면서 그때 뭐 한다? 그 등록에 대해서 취소라는 처분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취소 처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3년간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여기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만일에 3년이 지나버렸으면 등록 취소 처분을 안 하겠다는 거죠. 3 빼기 3이 되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업무 정지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정지 위반의 경우에도 얼마가 따로 규정은 없지만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그 효과가 누적 승계되는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를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간이 얼마? 이건 등록 취소는 3년. 이건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요. 따로 규정은 없지만 업무 정지 경우도 그냥 이 1년에 그죠? 1년간 생겨되는데 거기에다가 폐업 기간을 공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 업무 정지라든지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이죠. 처분을 받게 되면 그 효과가 얼마 동안 1년간 승계가 됩니다. 1년간. 그런데 승계되는 기간이 폐업 신고한 날부터냐 아니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냐 이겁니다. 어차피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받았으면 폐업 신고일부터 1년보다는 처분일부터 1년이 빨리 벗어나겠죠. 해서 질문 자주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죠?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처분일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폐업일부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폐업일부터라는 부분에서 요걸 뭐로?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라고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지도 감독권자, 지정권자, 행정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오면 일단 그 행위의 주체는 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자,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중개업이다 그럴 때 딱 지문에 그죠? 중개업이 딱 나오면 정리하셔야 될 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중개업이란 그죠? 의뢰, 보수, 중개,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개업 중에서도 뭐가 있더라? 뭐도 있다?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도 있다. 즉, 이 4가지 요소를 갖췄잖아요. 그죠? 갖추게 되면 뭐랑 관계없다? 무등록 중개업이 있다는 말은 등록과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과는 관계없다. 그리고 중개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법정 중개 대상물 있죠. 법정 중개 대상물. 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라고? 4가지입니다. 4가지. 5가지. 5가지의 경우에만 뭐라고? 중개업이 된다. 이렇게. 중개업은 의뢰, 보수, 중개업 4가지 요소를 갖출 것. 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중개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3가지가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즉 반대로 반복 계속해야 되고 영업성이,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 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 보수, 중개업 해야죠. 계속 영업성, 반복성이 있어야만 중개업이다. 이렇게. 두 번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겁니다.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말씀드렸죠?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뢰, 보수, 중개업이라는 요 4가지, 그죠? 의뢰, 보수, 중개업이라는 요 4가지 경우만 요건을 딱 갖추게 되면 뭐다 이게 중개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했는지와는 그죠? 관계가 없어요. 의뢰, 보수, 중개업이라는 4가지 요건을 갖췄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법정 중개 대상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도 가보시면 분양권 매매 전문이라든지 공장 부지 뭐 매매 전문이라고 붙여요. 전문이라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토지만을 해서 대상으로 하더라도 의뢰보수 중개업이라는 요건을 갖췄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냥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받았죠. 의뢰와 일단 보수는 받았습니다. 의뢰도 받았고 그 다음 의뢰 보수받았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에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행위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포인트와는 관계없죠. 의뢰 보수 중개업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갖췄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번의 정답도 그죠? 4번 토지만을 중개를 업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등록. 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특수법인은 이제 제외한다. 지금 이 문제는 등록 기준에 관해서 묻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자,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일단 상법상의 회사라 됩니다. 상법상 회사. 그래서 주식, 유한, 합작, 한명, 유한, 책임, 회사까지 그 종류가 쭉 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 가운데 하나겠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그래서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지금 등록 기준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은 기본적인 형태죠. 그죠? 두 번째, 현행법상에서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라야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등록하고 이중소속 그리고 양도, 대여 네 가지는 그죠? 어떤 예외도 없이 무조건 여기 해당되게 되면 그 등록은 어떻게 되고 취소를 해야 되고 동시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중소속은 안 된다, 될 수 없다. 네 번째,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입니다. 실무 교육은 딱 기본이 두 가지. 누가 실시하는가? 시도지사가. 그리고 실무 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다시 신규로 등록하게 되면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통보해라. 자, 등록관청이 뭐 등록증을 교부한 때,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한다든지 사무소를 이전한다든지 그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게 되면 통보를 해줍니다.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주로 다음 달 이게 매월이라든지 그냥 10일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준다. 누구에게?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그죠? 협회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문에서 보면, 그죠? 국장이 아니라 보통 이게 우리가 지문상에서 항상 염두에 두실 건 주체입니다. 누가, 그죠? 누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쉬운 범위에서 등록 기준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안 빠지고 뭐 단골처럼이죠. 단골입니다.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에서 이건 이제 딱 그 종류를 묻는 거죠. 그죠?
이렇게 더 뭐 어렵게 틀거나 그렇지 않았고, 자, 일단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조문 그대로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2번 선고유예가 나오면 무조건 결격 사유자가 아니죠. 선고유예, 우리는 집행유예입니다. 형 선고 후를 말하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형태, 선고유예는 나오면 그죠? 제끼셔야 되죠. 세 번째, 만 19세에 달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입니다. 언제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느냐? 19세가 되면이겠죠, 그죠? 네 번째,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자죠, 그죠? 결격사유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법입니다. 이 법, 그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그리고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다. 이렇게.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실행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면제된 날부터 역시 몇 년, 그죠?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접어두시고 선고유예가 나왔다, 그죠? 무조건 이 사람은 결격사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바로 정리하셔도 돼요. 선고유예를 딱 보는 순간 답은 찾았겠죠, 딱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인중개사법상 분사무소 설치입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분 딱 그러면 누가, 그죠? 이렇게 분사무소 그러면 법인이, 그리고 포인트는 주입니다. 어디? 주사무소 관할이다, 이렇게, 그죠? 이게 포인트죠. 분사무소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은 누가? 법인이, 그리고 어디에? 주된 사무소가, 이렇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법인에 있어서도 특수법인이 있죠.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뭘 적용하지 않는다? 분사무소의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연에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분 그럼 어디라고? 주된 사무소, 이렇게 딱 따로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것,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정을 교부해야 한다. 맞죠, 그죠? 신고 필정 각종 서식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라. 현재 우리는 등기부라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스스로, 그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확인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는 자, 신고하는 자가 그걸 입증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죠? 니은하고 D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자, 특수법인은 제외하고 일단 1번에 보십시오. 법인인 중개업자입니다. 우리가 토지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분양 대행이다. 우리가 법인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겸업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문에서 우리가 포인트 딱 찾으실 때 겸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어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상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양 대행이 나왔다. 분양 대행은 대상이 포인트입니다. 분양 대행은 상가, 그죠? 상가하고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토지 대상물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죠.
그리고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도배 이사업체를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 자체를 겸업할 수는 없죠. 세 번째,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그죠? 분양 대행의 대상이 상가와 주택입니다. 네 번째,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옳은 질문이죠. 그 다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법원 등록, 원래 경공매 업무라고 하는 것이, 경매 업무는 분야가 4개가 있습니다. 권리분석이 있고요. 권리분석, 그 다음에 취득 알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그리고 입찰 신청 대리까지 이렇게 4가지인데, 권리분석과 취득알선은 통상의 판례상 중개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와 입찰신청 대리 업무는 이건 대리행위죠. 따라서 이건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그 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요 8번의 문제도 정답은 4번, 요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4번 지문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보조원입니다. 일단 중개보조원은 고용인 중에 하나죠. 고용인 중에 하나다. 중개보조원도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보면, 중개보조원은 고용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뭐가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단순 업무 보조다. 그러니까 늘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비교하시면서, 그죠? 정리하셔야 되죠. 중개업자인 법인이 뭐는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소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절대 금지사항이고. 그 다음,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 행위를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면 누가?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죠. 늘 이미 가능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종료된 날부터 1월이 아니라 며칠?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렇죠. 중개보조원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처분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다 지금 질문들이 보면, 그죠? 다 기본 그 틀만 알고 계시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은, 그죠? 인장 등록은 제목부터 해서 시작되죠. 인장은 등록한다. 누가, 그죠? 주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누가, 언제, 그죠? 등록하는 인장은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가거든요. 볼까요?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맞죠? 그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그죠?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한다. 자, 이번 가보죠. 지금 옳은 것을 다 골라야 되니까.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 등록은, 자, 법인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나오죠. 인감증명서가 나오면 주어는 법인입니다.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 정확한 포인트 다 이렇게 집으시고, 지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는 그죠? 분사무소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 종류가 뭐가 있나?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입니다. 법인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대표가 많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예. 종류가 2가지라는 말은 뭐다? 선택이다. 선택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주로 저기 지문에서 잘 나오는 게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잘 바뀌죠. 그죠? 요거. 이 부분도 역시 포인트가 되고요. 등록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리얼. 자, 변경의 경우는 변경 전후, 7일, 10일, 10일, 등록한다, 신고한다, 등록한다. 딱 3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변경한 경우잖아. 그죠? 예. 그래서 변경한 경우에라고 이렇게, 변경한 경우에. 그리고 변경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그리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딱 3가지 부분. 다 맞죠? 그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얼. 그죠? 전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11번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가 사흘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 자,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죠. 이거 단순하게 쉽게 나오면 이 지문이 나올 거다. 그죠?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그 사무소에서 더 이상 업을 할 수 없는, 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갑니다. 기억에 폐업했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업을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에 취소 처분받았으니까 더 이상 중개업자가 아니니까 업을 못 하겠죠. 리얼. 사무소를 옮겼으니까 역시 그 장소에서는 업을 안 하겠죠.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했을 때, 취소 처분받았을 때,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근데 니은에 보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업을 계속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그죠? 휴업했으니까 계속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업을 하는데 단지 뭐다? 지금은 휴업 중일 뿐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나중에 뭐 그죠?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는 뭐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얼. 기억, 디귿, 리얼. 이 3가지가 철거를 해야 되는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얼입니다. 정말 예상했던 거죠. 그대로 딱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자 12번 휴폐업입니다. 휴폐업에 관한 경우는 포인트가 그죠? 이것도 딱 정확하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사전 신고라는 거. 시점이 사전 그죠? 사전입니다. 사전 신고다. 요거 포인트.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그죠? 백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백과. 그리고 동일한 휴업이든 폐업이든 다 신고 서식은 똑같다. 이게 이제 4가지 휴폐업 등에 대한 공통점이고, 자 1번 지문으로 가보십시오. 갑니다. 옳은 것을 골랐으니까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그랬습니다. 사전 신고죠, 그죠? 재개하고자 하는 때 그랬으니까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가 아니죠. 사전이니까 재개하기 전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2번째, 중개업자가 1회를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우리가 휴업은 항상 습관적으로 3초 사전 방문 신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렇게 그죠? 바꾸셔야 되겠죠. 3월 초과할 때입니다. 3번째,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얼마를 초과할 수 있다? 2월을 초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그죠? 예. 질병으로 인한 이 부득이한 사유 맞겠죠,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3월, 6월로 고치셔야 맞겠죠. 4번째,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 소속은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시 잘못된 표현이죠. 이중 소속이니까. 그 다음 5번째, 저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랬죠. 이때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실문 설명 행정처분의 승계 부분에서 보셨듯이 폐업 기간이 3년이 경과되게 되면 그때는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폐업 기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죠.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1년이 경과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폐업 기간이라든지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인데, 자, 중개계약은 이 내용상으로는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속중개계약은, 자, 첫 번째 보시죠. 일단 전속중개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데, 체결하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 정보 공개 의무거든요. 중개 의뢰인이, 자, 여기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일본에 중개 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정보 공개는 의무인 동시에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문장상의 종결 의미가 가끔 나오죠.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인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개 금지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권리자의 주소 성명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인적사항은 공개를 금지하는데 공개해야 한다. 그죠?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에는 2번이 그죠? 정답이죠. 그리고 유효기간은 간단하게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그죠? 없는 한은 그랬잖아요. 약정이 없는 한은 유효기간은 뭐다? 3월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의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기재 사항 중에 거래 예정 가격이 들어갑니다. 네 번, 5번째,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당해 계약서를 3년간 그죠? 보존토록,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간 보존 의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사본을 몇 년간? 5년이 아니고 그죠? 3년이죠. 그래서 전국 확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전속 중개 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그죠? 확인 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간이 공통적으로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전국 확대 이렇게. 자, 두 번째, 중개업자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하게 되면 그 불응 사실을 누구한테? 그죠?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죠. 공인중개사법상에는 설명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그죠? 이 하고라는 말이 붙습니다. 설명 다음에 무조건 and입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설명서에 기재해라. 그죠? 맞는 지문이죠. 3번은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건 서명 또는이 아니고 서명 및이죠. 그리고 또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명하거나 날인하라가 아니고 서명도 하고 날인,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자,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 중 1인이 아니고 중개업자가 모두 그죠?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게 되면 등록시도다. 지금 이제 확인 설명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이제 조문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보통 중개 업무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 업무라고 하는 것은 확인 설명하고 그리고 거래 계약 있잖아, 그죠? 거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중개 업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개 업무에 관련된 위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재가 업무 정지입니다. 정지. 아셨죠? 이제 조금 이제 26회 시험에서는 또 바뀌겠죠. 나올 수 있는 또 출제가 있는데, 확인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개 업무와 관련된 위반은 제재가 뭐라고? 업무 정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지문에서 보면 정답은 그죠? 2번입니다. 2번. 여기서 설명하고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15번 가죠. 비지구용 건축물이라고 했고,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세부 확인사항. 자, 우리가 설명서를 보면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이잖아, 그죠? 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을,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1번 기본 확인사항, 2번 세부 확인사항, 3번 수수료 등 이렇게 설명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을 딱 정리하시면 되는데, 세부 확인사항은 실제, 상, 환 이렇게 그죠? 실제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상태, 환경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상태라고 할 때는 벽면, 도배 상태 뭐 이런 거고요. 이제 비주구용이니까 벽면 균열 유무 맞겠죠. 그 다음에 승강기라든지 비상벨, 가스 공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2번, 4번, 5번 있죠. 이 경우에는 어디에? 요 상태하고 여기 들어갑니다. 상태. 그리고 3번에 보면 주차장 유무가 나오는데, 이 주차장은 도로, 그죠? 대중교통 주차장, 여기 대표적으로 뭐다? 어디에?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입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실제 상환 해가지고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번. 정답은 3번이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바뀌었죠, 그죠? 공인중개사 법으로 바뀌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별개로 이제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무 파트에서 이렇게 따로 뭐 정리하시든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빈도도 조금 이제 뭐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공인중개사법의 한 부분으로 출제가 됐죠.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가 신고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책임의 문제가 아닐 때는 또는이라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거거든요. 서명을 하든지 날인을 하든지 해가지고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 관할청에, 즉 이걸 우리가 신고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2번에 가겠습니다. 자, 공동중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1인의 명의가 아니고 누구? 공동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세 번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하고 신고대상물이 같으냐 이 말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몇 개였죠? 5가지였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럴 때,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다 그럴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서,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으로 정리가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였죠.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임목이라든지 그죠? 임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인 임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이런 경우들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죠?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은 누가 한다? 소공이 합니다. 소공이. 이게 가끔 이제 고용인으로 잘 바뀌죠, 그죠? 예, 그래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의 그 우선 순위를 딱 보면 주택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그리고 금인 제도하고 외국인 토지 외토법상의 신고하고 이렇게 그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거래 혹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외토법상의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주의하실 건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방향을 조금 주의하시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면 외토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해서 지금 문제 보면 정답이 그죠? 1번입니다. 1번. 신고 관청에 대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17번. 배상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즉 업무 보증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옳은 것을 찾는 지문입니다. 일단 1번. 자, 보정 방법이 몇 개가 있느냐가 포인트겠죠. 보정보험 또는 공제, 공탁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언제 하느냐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한다. 지금 잘못된 거죠. 지금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항상 순서를 생각하셔야 될 때 등록 신청 시거든요. 그러면 보정이 먼저란 얘기입니까? 등록 신청이 먼저란 말입니까? 보정이 먼저란 뜻이죠. 그죠? 근데 순서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보정을 설정하고 보정을 설정한 후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그죠? 딱 순서를 정리하셔야 돼요. 등록 후 보정 후 지체 없는 등록증 교부.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당시에는 그죠?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특수법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나요? 그죠? 예. 근데 보정 설정의 의무는 모든 중개업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이라 하더라도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세 번째,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 있을 때 이 보정 재설정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보정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언제까지만 그 만료일까지만 그죠 설정을 하시면 되죠. 15일 이내라는 말은 언제?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에 보정 재설정에 관한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상에서 미스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무보정 상태입니다. 무보정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 보정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정보험에 다시 가입해라. 30일이 아니고 아까 앞에 보신 지문 있죠? 며칠? 15일입니다. 15일까지. 어쨌든 보정에서는 그죠? 무보정이라는 예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 업무를 할 때는 보정에 가입한 상태에서 그죠? 보정에 가입한 상태에서 중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두시면 헷갈릴 건 아니죠. 자, 해서 정답 보셨고 넘어갑니다. 자,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의 일단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금지행위다 그럴 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중개업자 등에게 주어진다. 등이란 누구를 말한다? 고용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냐? 금지행위는 1대1에 해당하는 거와 3대2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자, 종류는 1대1은 매무, 수, 거 해서 4가지가 있고요. 3대2는 관직, 쌍, 투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에 보면 그죠? 자, 금지행위 가운데 1대1 가운데서 매입니다. 매. 토지 또는 건축물, 중개상물이죠. 그래서 매매를 만다.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2번에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그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를 동조하여 맺다 전매를 중개했죠. 이 경우는 3대2죠. 그래서 1번은 금지행위 가운데 매에 해당하고 2번은 투입니다. 투기주장 행위에 3번은 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그랬죠. 고의성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 차익을 취득했으니까 이거 뭡니까? 수. 요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은행 등으로 이렇게 그에 해당하는 금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건 직입니다.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어떤 거냐면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중개업자가 의뢰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갑이 매수 중개 의뢰받은 다른 중개업자 병의 중개로 X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제3의 중개업자죠. 그러니까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받은 중개업자 의뢰 중개로 아셨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의뢰 중개로 이 해당 X라는 부동산을 그죠?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갑은 매도인으로부터 샀는데 누구의 중개로? 을이라는 제3의 중개업자가 개입한 형태이기 때문에 즉 제3의 중개업자를 경유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금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가 아닌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입니다. 자, 교육도 뭐 이번에 예상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아마 내년 정도 26회까지도 출제 빈도 안에 출제 범위 안에 꼭 집어넣으셔야 되는 한 부분인데 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교육입니다. 교육. 일단 교육. 교육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렇게. 시도지사가. 그리고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다. 요걸 딱 기본 전제로 두고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맞죠? 실무교육의 경우는 자, 이 3번의 지문은 지금 이제 개정됐어요.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2개월 전에 그죠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예전에 연수교육에 대해서 있던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삭제되고 없으니까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지문입니다. 그리고 4번의 실무교육의 연수교육이죠. 그죠? 연수교육은 2년마다 몇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조금만 더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고 5번의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도 역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고용관계가 종료됐다. 즉 그 어느 누군가 중개업자로부터 소속되어 있다가 저걸 그만둔 거죠. 그죠? 그만뒀다더라도 1년 유효기간 한 1년이니까 1년 내에 다시 받는 경우라면
다시 그죠? 고용된 경우라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직무교육은 3에서 4시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다. 자격에 관한 내용은 관할청이 어딜까요? 시도지사입니다. 그게 포인트죠. 시도지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면 시도지사가 있는데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분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로 특정되는 경우가 3개가 있거든요. 어떤 거? 일단 자격증의 반납, 자격증을 분실했을 때 재교부 신청의 대상 기관, 그리고 행정처분,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에게 있더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있더라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죠. 2번 자격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맞죠? 그죠? 자격정지다 그러면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이게 이제 포인트니까. 첫 번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죠? 자격취소가 뭡니까? 양도했거나 대여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정지 기간 중에 그죠? 중개 업무를 수행했거나 이렇게 되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 우리가 행정처분 가운데 딱 요거 있잖아요. 보고라는 말이 나왔다, 사유서라는 말이 나왔다, 이러면 뭐예요? 자격 취소뿐입니다. 보고 사유서. 그러니까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섯 번째, 자격 정지 사유에서 형벌이 병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다.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유언을 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몇 대 몇 1대1에 해당하는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서 20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